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입니다. 7월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2018년의 하반기도 시작했네요. 절반 지났습니다. 자, 저의 2018년도 7월의 모토, 목표는 밀도 있는 삶입니다. 밀도 있게, 진짜 바쁘게, 나의 한 시간은 당신의 하루보다 아름답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밀도 있게 이번 한 달 좀 살아보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자, 이번 한 달도 열심히 부동산 뉴스도 읽고 부동산 공부도 하고 부동산 이야기도 하는 부동산 TV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또 부동산 이야기들 보시죠. 시작합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첫 번째 뉴스입니다. 올 상반기 굉장히 유망 분양 물량이었죠. 작년 가을부터 언제 분양 나오나 참 기대 많이 했던 하남 가밀 공공주택지구의 민영 물량이었던 하남 포엘시티. 포엘시티에 불법 청약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나 봅니다. 무더기 적발했다라는 기사인데요. 방법들이 굉장히 다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 108건을 적발했대요. 양은 되게 많죠. 당첨자들 중에서 문제가 있는 경우에 대한 얘기일까요? 이런 어떤 사례들을 보니까 이래요. 일단 장애인 특별공급 쪽에서 이제 대리 계약을 통해서 이렇게 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도 찾아냈고요. 그다음 위장 전입 같은 경우도 되게 많았네요. 그러니까 실제 살고 있는 지역은 아닌데 주소만 옮겨놓고 이렇게 이 청약을 위해서 주소를 옮겨놨다가 실제 살고 있지 않은 경우에 이렇게 한 경우들도 좀 다 잡아낸 것 같고요.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보니까 하남시 1년 이상 거주자로 해서 가점제로 당첨된 사람이 있는데 부모님이 와서 대리계약을 하길래 단속반에서 어떻게 된 거냐라고 봤더니 당사자는 지금 외국에 파견 근무 중이다 라고 하니까, 외국에 파견 근무면 실제 거주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남시 우선 공급 대상 물량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부적격 당첨으로 본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지금 G씨의 사례라 그래서 혼인 이혼을 반복하면서 위장 이혼, 위장 결혼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가점을 만들거나 또는 다자녀라든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청약 당첨을 위한 위장 이혼으로 의심된 사례도 뭔가 잡아냈다고 하고요. 108건의 불법행위 의심 사례를 적발했다고 하는데 위장 전입이 제일 많대요. 주소 옮겨놓고 있으면 사는 걸로 알겠지 이런 것들을 찾아냈다고 하니까 77건 제일 많았고, 소득 신고를 허위로 했다. 특별공급 이런 거에 소득 조건들 들어가는 거 있겠죠. 이제 그런 경우가 허위 신고가 3건 잡아냈고, 해외 거주, 그러니까 실제 거주하지 않고 해외에 있으면서 주소만 되어 있는데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잡아낸 게 2건이라고 하고, 통장 매매 또는 불법 전매도 26건 정도, 그래서 총 108건 정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적발된 의심 사례에 대해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수사 의뢰를 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지금 분양권 불법 전매나 공급 질서 교란 행위가 적발되면 체결된 공급 계약을 취소하고, 취소된 주택이 수기가을지구에 속한 등 일정 조건 규모 이상일 경우에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재공급한다라고 해서, 이렇게 문제가 된 사항들 같은 경우는 이 물량들은 다시 나중에 이제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공급 물량으로 나올 가능이 있어 보이네요. 청약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고, 당첨만 되면 프리미엄이 보이는 분양가 자체를 좀 주변 시세에 비해서 매력적으로 분양하게끔 지금 유도하고 있어서 이렇게 좀 분양 시장이 과열되고 청약에 많이 몰리고 있죠. 전국에 있는 통장들이 서울 수도권 주요 분양 단지에 들어오려고 하고 있죠. 이렇게 많이 잡아내고 있으니까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다음 기사입니다. 다음 기사는 송파구의 재건축들 기사인데요. 오늘 공교롭게도 송파구 재건축 단지들 얘기가 어제 좀 이렇게 올라왔네요. 규제 칼날에도 송파 재건축 깃발을 줄줄이 꼽고 있다 라는 제목의 기사인데요.
자, 가락 삼익맨션 아파트가 현상 설계에 착수했고, 잠실 한양 3차 아파트는 구역 지정 요청을 했고, 송파동, 방이동, 우금동 등 1980년대 중반에 준공해서 입주한 30년 아파트 단지들이 몰려있는 이런 지역들이 재건축을 추진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대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은 데도 있고 큰 데도 있고, 뭐 지금 오금현대 2, 3, 4차 아파트 1984년 12월에 입주한 1316가구 단지도 구역 지정 추진하고, 그다음 잠실 한양 3차 아파트도 1985년 2월에 입주한 단지도 추진하고 있고, 가락 삼익맨션도 현재 936가구인데 1650가구로 추진하고 있고, 미성맨션 한양 2차 등등 이렇게 방이역, 오금역 주변에 있는 아파트 단지들이 정비구역 지정 추진 또는 추진이 결성, 그다음에 재건축 주민제한 접수 또는 조합 설립 추진,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송파구의 중층 아파트들이 본격적으로 재건축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거론되는 이런 아파트 단지들 같은 경우 보면, 그러니까 재건축이 된다 안 된다, 사업성이 있다 없다 이런 걸 볼 때 거론되는 이런 아파트들 같은 경우 주로 이제 30평형대 이상의 중대형 평형들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저층 아파트는 재건축 사업 수익성이 있다 없다 이렇게 따지기도 하지만, 재건축 추진이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를 단순히 층고만 갖고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실 대지 지분을 갖고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이들 단지들 같은 경우 보면, 예를 들어 가락 삼익맨션 같은 경우도 936가구인데 1650가구로 세대수가 늘어날 수가 있잖아요. 기존에 지어졌던 평형 그 단지 구조 자체가 대지 지분들이 어느 정도 중대형 평형, 30평형대 이상이라든가 이렇게 대지 지분이 있는 경우는 재건축을 통해서 이렇게 세대가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80년대산 중반 아파트들이 이제 재건축들을 지금부터 추진하면, 뭐 이제 당장 사실 재건축 사업 같은 경우 넘어야 될 산이 많이 있긴 하죠. 재건축 부담금 문제라든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따른 재건축 부담금을 납부하는 문제나, 아니면 지금 뭐 이제 조합 설립 인가나면 그 이후에는 전매 금지, 투기가해지구내에서 전매 금지 생기잖아요. 이런 이슈들이 있기는 있지만, 이번 텀에 우리도 슬슬 재건축을 좀 생각해 봐야겠다 라고 하니까 이렇게 본격적으로 움직임이 생기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얼마 전에 이제 그 서울시에서 리모델링 시범 사업을 공교롭게도 송파구의 두 아파트를 이제 서울형 리모델링 시범 사업 현장으로 이렇게 선정을 했는데, 아마 저는 그때 이제 볼 때 송파구 것을 2개 이렇게 해주는 걸 보니까 이렇게 지금 사실 송파구에는 80년대 면적들이 어느 정도 되는 중층 아파트들이 좀 있거든요. 이제 이런 데들을 리모델링으로 조금 선회시키기 위한, 좀 유도하기 위해서 어떤 그런 모델들을 송파구 안에다가 일부러 서울시에서 깐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살짝 들긴 하더라고요. 자, 뭐 대단한 내용이라기보다는 송파구의 중층 아파트들이 재건축을 이렇게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모습이 보인다라고, 뭐 따로 이 기사가 있길래 한번 읽어봤고요. 한편으로는 잠실동 쪽에, 삼성동 쪽에 좀 더 가까운 이쪽이죠. 잠실동 쪽에 잠실 우성 1차, 3차 아파트 재건축 조합 설립 속도 낸다라고 해서, 잠실동 쪽에 있는 우성아파트 재건축 얘기도 있는데, 여기는 1981년에 입주한 단지, 81년이면 여기도 오래됐죠. 이쪽도 합쳐서 이제 1842가구의 기사에서, 사진에서 보시면 이런 아파트인데, 여기도 재건축을 통해서 한 2700가구 정도 짓는 사업을 좀 추진하고 있는데, 되게 오래됐어요. 추진한 지는 2006년 10월에 추진위원회 승인 받았는데, 지금 아직 좀 조합 설립을 못하고 있죠. 기사 내용을 봤더니 동의율을 50% 못 채운 2개 동에 재건축 추진위가 토지 분할 소송에 나섰다. 그러니까 이 재건축 사업의 조합 설립 요건은 보면, 이제 전체 동별 기준, 전체 기준으로 해서 4분의 3 이상의 조합 동의가 있어야 되지만, 그다음에 이제 동별로도 2분의 1 이상 동의가 나와야 되는데, 항상 이렇게 대형 평형에 거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재건축 사업에 좀 미온적인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비슷한 사례가 이촌동, 뭐 이촌동뿐만 아니라 재건축 단지들 중에 중대형 평형이 낀 동들 같은 경우 이런 사례들이 꽤 있었습니다. 이촌동 같은 경우도, 이촌동 한강맨션 같은 경우도 한강변을 끼고 있는 제일 끝에 동, 여기가 재건축 사업 동의가 안 나오고 그래서 조합 설립 못하니까 그 당시에도 그러면 니네 동만 빼고 우리 재건축 할래요. 토지 분할 소송 한다고 해서 이제 압박을 하다가 결국은 이제 동의가 50% 이상 나와가지고 조합 설립이 간 사례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우성 1차에 3차 아파트도 그런 형태로 지금 방향을 틀었나 봐요. 그래서 동의를 못 채운 2개 동에다가 추진위원회에서 토지 분할 소송에서 니네 동만 빼고 재건축하겠다 라고 하는 거는 내심의 의사는 그거겠죠. 그렇게 할 수도 있으니, 그렇게 되면 나중에 그 동만 빼고 하면 이상해지니까 지금 얼른 우리 편으로 와서 재건축 조합 설립할 수 있게끔 동의하세요 라는 것을 이제 요청하고자 하는 거겠죠. 재건축 사업에 대한 규제들도 늘어나고 참 환경 자체가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긴 합니다만, 또 이 정비사업,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이런 정비사업은 긴 시간 동안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미래를 생각하고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이제 연차가 된 단지들 같은 경우에 또 다시 송파권의 재건축들도 단계별로 밟아서 재건축 사업이 가기 시작하는구나, 이런 모습이 보이길래 좀 정리해 봤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다음 기사입니다. 박원순 빈집 조례안에 제동을 걸어서 미니 재개발이 탄력받을 것이다, 이런 제목의 기사인데요. 뭔 소린지 아시겠어요? 이게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라는 법에 따라서 이제 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 재생 뉴딜 사업이 사실은 이제 실질적으로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게 됩니다. 오늘 원래 기사를 읽을까 싶어서 했다가 이제 좀 선택 안 하고 버린 기사 중에 보면, 뭐 신동아 건설이 이런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 강남의 어떤 단지에 시공사 수주했다, 이제 이런 기사도 좀 읽어보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지금 일단 강남 쪽에 있는 단지들 중심으로 해서 조금씩 이렇게 수주도 하고 본격적으로 움직이는 모습 보이는데, 이 빈집법이라고 하는 게 빈집을 관리하기 위한 법, 그 다음에 소규모 주택 정비하기 위한 법, 이 2개로 나뉘어 있어서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이런 방안을 좀 더 사업 속도를 빨리 할 수 있게끔 뭐 이제 이런 내용들을 두고 있는 법이거든요. 보면 이제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은 크게 3가지 형태로 나뉘는데, 기사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율주택 정비 사업, 가로주택 정비 사업, 소규모 재건축 사업 이렇게 있습니다. 자율주택 정비 사업은 진짜 소규모 단지를 대상이 단독다세대라고 그랬잖아요. 몇 개 집들 묶어가지고 이렇게 짓는 형태. 옛날에 뭐 협동주택 그런 개념이라고 사실 볼 수 있겠어요. 이제 이런 개념이고,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암사동 동도연립처럼 기존의 이 주택 단지 중에서 소규모 단지들 가로 단위로 묶여 있는, 그러니까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을 대체하는데 소규모로 대체하기 위한 이런 사업 방식입니다. 되게 규제가 많이 완화되어 있는 그런 형태예요. 대신 대단지는 못 짓죠. 그리고 이제 소규모 재건축 사업, 그래서 정비구역이 아닌 곳에서의 재건축 사업이 이제 바로 이게 소규모 재건축 사업인데, 요 3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근데 이 소규모 재건축, 이 빈집법에 따른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적용이 돼요. 그래서 아마 활성화되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아마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할 수 있으면 아마 이 방식대로 많이 할 것 같기는 한데, 아무튼 이게 법에서 올해 시행되는 2월달부터 시행되는 법에서 이런 형태로 해서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법이 나왔는데, 자, 이 기사의 내용은 뭐냐면, 이제 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시도 조례로 이제 조금 정해 놓는 부분이 있는데, 서울시의 시도 조례에 보면 이게 활성화, 촉진을 하기 위해서 만든 법인데, 오히려 시도 조례에서 굉장히 강화, 그러니까 활성화를 막는 형태로 입법된 부분들이 있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시 의회가 이런 지금 규제 자체가 너무 지나치다라고 해서 서울시 이 빈집법에 따른 조례안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대표적인 내용이 이런 거거든요.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이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이 법에서 없어지고 그걸 대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어떤 이 사업 방식인데, 원래 15층까지, 법에서는 15층까지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새로 짓는 게 15층까지 지을 수 있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걸 7층 이하로 규제해 놨어요. 그래서 7층 이하로밖에 못 져요. 그러니까 짝달막한, 별로 모양이 이쁘지 않은 그런 그 아파트밖에 지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원래 법 취지가 이런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만든 법인데, 서울시 조례가 오히려 이걸 막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죠. 시위에는 시 조례안이 정비 사업 활성화를 오히려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새 조례안을 다시 만들어 갖고 와라. 그래서 이제 시의회가 이런 식으로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도 결국 기존 조례안보다 완화된 기준을 제시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기사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큰 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소규모 주택 정비구역은 대규모 재개발보다 사업성이 떨어지는 관계로 활성화를 위한 방향에서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된다고 강조했고, 의회가 서울시 빈집 조례안에 대해 대대적인 규제 완화를 요구한 만큼 새 조례안은 이 같은 내용이 반영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한다. 그러니까 좀 사업성을 개선해서 가뜩이나 안 되는 소규모 정비 사업인데 좀 물꼬를 트워줄 수 있게끔 조례를 만들어 달라. 뭐 7층으로 규제하는 이런 부분들, 용적률 규제하는 부분들, 그리고 자율주택 정비 사업에서 임대주택 비율이 높게 책정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을 좀 다 완화해서 좀 먹을 걸 만들어 달라. 그렇게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이 가능하게끔 시위에서 요구하고 있다라는 게 핵심인 것 같고요. 이제 어떤 식으로 또 그러면 서울시가 대응이라기보다는 어떤 식으로 조례안을 만들어 갖고 올지 좀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나요? 기사 보면? 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다음 기사입니다. 하반기 분양시장은 부산이 주도한다. 연내 15,000여 가구를 공급한다. 라는 지방부동산에 대한 얘기예요. 자, 하반기에는 부산 쪽에 정비사업 분양 물량이 꽤 많대요. 기사 보면 이렇습니다. 부동산 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부산에선 동래구를 비롯해 연제구, 부산 진구 등 선호도가 높은 원도심 중심으로 해서 연내 총 15,000여 가구 신규단지가 공급될 예정인데, 이는 하반기 지방 시도별 분양 물량 중 가장 많은 수치다. 그래서 이 부산의 정비사업 분양 물량이죠, 주로. 물량이 많이 나올 예정이긴 한데, 자, 제가 이 기사를 보는 이유는 그겁니다. 자, 서울은 지금 부동산 시장이 어때요? 지금 전형적인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보면 갭매 요기 장세, 강남은 조금 멈춰서서 살짝 조정받는 느낌이고, 덜 올랐던 강북들은 쫓아가면서 지금 올라가고 있고, 조정장의 모양새를 보이고 있죠. 신규 분양 시장은 어때요? 엄청 뜨겁죠. 난리죠. 그래서 아까 보는 것처럼 위장 전입 등등 불법 청약에 대한 문제도 극성이고요. 자, 부산 시장은 지금 부동산 시장은 어떤가? 제가 들리는 얘기로는 기사나 이런 것 등에서 보면, 또는 이제 들리는 얘기로는 작년에 831 부동산 대책 이후에, 831이 아니죠. 82 부동산 대책 이후에 부산 부동산 시장은 좀 반전해서 안 좋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분양이라고 하는 거는 시장의 에너지를 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래서 지금 서울의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청약이 과열되고 뜨겁다는 얘기는 여전히 에너지가 기존 주택 시장이 워낙 규제가 많이 가 있으니까 조금 조정을 받으면 상을 봐야 되는 입장인 거지, 분양 시장으로 봐서는 에너지는 여전히 넘치는 것으로 보여요. 근데 이제 부산 같은 경우 하반기에 과연 그 부산의 기존 기축 시장 같은 경우는 조금 완연한 하락세 또는 이제 좀 조정받는 모습이 길게 보이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만약에 하반기 분양 시장에서 부산의 청약 경쟁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별로 뜨겁지 않다, 과열된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면 부산의 부동산 시장은 이제 하락장으로 이렇게 가는 모양새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추세를 보기 위해서 하반기
부산의 분양시장의 청약 결과들, 경쟁률들 이런 거 보는 것은 굉장히 유의미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저는 관심 있게 보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부산의 하반기 분양시장들 한번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이제 앞으로 기사에서 언급되는 이런 단지들 보면 뭐 온천 2구역을 재개발한 동래레미안 아이파크, 이편한 세상 점포, 뭐 가야 3구역 롯데캐슬 등등 이런 단지들의 청약 결과들, 제가 부산 지역에 대해서는 그렇게 잘 알지는 못합니다만 조금 저도 가서 부산에 제가 뭐 투자하고 싶다 그런 내용이 아니라 청약 결과들이나 관심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조금 후에 팔로우 해볼까 합니다. 왜 이걸 계속 보려고 하느냐? 예, 이 부동산 투자의 주기론 이런 것처럼 서울 수도권 시장의 부동산 주기하고 이 경남 쪽, 특히 이제 대표되는 경남 쪽에서 대표되는 이 부산의 부동산 시장하고는 움직이는 사이클이 조금 달랐기 때문에 그 사이클 측면에서 부산이 시작도 먼저 했고 고점도 먼저 찍었다. 만약에 지금이 고점이다라고 하면, 이제 만약에 하락된다고 하면 그 다음 서울은 몇 년 텀을 두고 갈 것이냐, 이제 이런 어떤 가설들이 맞는지 그거에 따라서 저도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이런 걸 보기 위해서 부산 시장의 흐름을 보려고 그래요. 여러분들도 보시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얘기는 좀 더 밀도 있게, 깊이 있게, 심도 있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마지막 기사입니다. 제목이 조금 무겁습니다. 5060 노후 상가의 발목 잡히나 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상가 투자의 매력이 떨어지고 있다. 오피스텔 투자의 매력이 떨어지고 있다. 그런 내용의 그런 내용을 이런 타이틀로 묶었는데요. 대출을 받아서 상가 오피스텔 투자를 했는데 과잉 공급으로 공실률이 높아지면서 공실률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월세를 못 받는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상가랑 오피스텔이 많다는 얘기죠. 그리고 금리 인상으로 이자 부담도 늘어서 진퇴양난에 빠졌다. 사례를 들어 얘기하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대출을 좀 받아서 노후 대비를 해서 그러니까 전형적인 저금리 장세죠. 그래서 월세 수익률이 대출 이자보다 높으니까, 그러니까 대출을 좀 받아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본금보다 조금 비싼 오피스텔 또는 상가를 사서 월세 받아가지고 일부 대출금 갚고 그 다음에 이제 남는 것을 누리면서 이렇게 수익형 부동산 투자를 하겠다라고 움직인 3년 전 대기업 부장으로 퇴직하신 A씨 얘기인데, 그랬더니 지금 일단은 오피스텔 임대료도 오피스텔 임대료는 그냥 나오나 봐요. 임대료는 나오는 것 같은데, 일단 금리가 올라가면서 매달 상환해야 될 이자 금액 자체가 좀 커지고 있고, 그 다음에 기사에서는 상가점포, 위례신도시의 상가점포를 매입해서 월세를 받았다고 했는데 세입자가 상가 월세를 못 내고 나가버리면서 공실이 생겼더니, 월세를 받아서 대출이자 충당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빵꾸가 나면서 지금 그 대출 이자 상환하는 데에서 문제가 생겼다. 자산들이 이렇게 분산을 해놓긴 했는데 오피스텔, 상가, 살고 있는 집 등등 이렇게 분산을 해서 대출들을 적당히 껴가지고 부동산 자산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놨지만 한 군데에서 현금 흐름이 박살나니까,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상가 공실이 하나 나니까 나머지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면서 굉장히 압박이 들어온다. 다중 채무자라서 대출 한도가 부족해서 은행에서 추가로 돈을 빌릴 수도 없고 당장 집도 못 팔고, 결국 지금 월세 안 나오는 것을 메꾸려면 고금리 이자를 빌려야 되는데 이게 은행에선 돈이 안 나오니까 다른 안 좋은, 말 그대로 좀 신용 등급이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대출밖에 쓸 데가 없고 이도저도 못하고, 제목에서 상가에 발목 잡히나라 그랬죠. 그러니까 좀 되게 힘든 상황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규제장에서는 참 이런 모양새들이 나온다. 그러니까 항상 규제장이 시작되면 정부는 부동산 시장에 들어가는 물줄기를 잠궈야 된다, 돈줄기를 잠궈야 된다고 해서 부동산 시장에 들어가는 대출을 잠굽니다. 뭐 이번 규제장에서도 대출을 잠그기 시작했고,
항상 주거용 부동산으로 들어가는 대출만 잠그는 게 아니라 결국 유용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여기 같은 경우도 이분 사례 같은 경우도 보면 집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이제 그걸 가지고 상가 투자라든가 다른 쪽에 유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채가 뭐 실질적으로 보면 상가에도 대출이 있고 오피스텔에도 대출이 있고 주택에도 대출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그 대출이 같이 묶여 있으면서 그런 식으로 좀 같이 유용을 하시기도 하지만 결국 이제 정부에서는 그런 식으로 유용되는 걸 막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대출금을 압박을 하는 편이죠. 네. 이렇게 압박을 하게 되면 돈 쓸 일이 없게 되면 이런 상황이 생길 때 좀 효과적으로 대비하기가 되게 어렵죠. 대출이 내가 부담할 수 있을 것보다 많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현금 유동성이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정말 취약해지거든요. 그래서 이 상승장에서의 어떤 낙관적인 생각하고 하락장 또는 조정장에서의 이런 규제 상황에서 내가 운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포지션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인지를 해야 되는데 참 이게 그런 걸 냉정하게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게 비단 이 분의 사례에서 이 분만의 문제가 아니라 보면 이렇게 노후를 준비한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상가 투자, 수익형 부동산 투자에 관심을 가지고 들어오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50대, 60대 세대들이 이런 자산 구성이 되게 많다는 얘기죠. 근데 문제는 아까 지금 이 사례에서도 문제가 된 거는 상가 공실이 문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상가 공실률이 증가하고 있고 금리가 올라가고 있고 이런 변수들이 되게 압박하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 항상 요새 제가 뭐 정치 관련된 기사들 이런 것들은 거의 안 읽습니다만 이제 굉장히 말이 많은 최근의 기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최저임금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이 임대료 문제도 있지만, 그러니까 장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내가 만약에 저도 당장 내일 모레 장사하러 나가야겠다라고 만약에 맘먹고 보면 임대료 비싸면 임대료를 내야 되는 부분이 첫 번째 부담이지만 직원을 쓴다고 하면 직원에 대한 임금 문제도 되게 크거든요. 둘 다 이 사업자 입장에서는 비용이란 말이에요. 근데 임금 부분은 일단 올려줘야 되고 앞으로 계속 올려줘야 하는 어떤 그런 분위기고 임대료 부분은 결국 그럼 하나가 올라가면 뭐 매출이 많이 나고 수익이 많이 나고 이러면 상관이 없겠지만 경기가 좋아지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걸 자신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기본적으로 지출이 다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결국 그럼 뭐냐면 장사를 못하고 또는 장사를 했다가도 폐업하고 망가지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생길 거고 공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 하에 있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자, 앞으로도 이러한 기조가 바뀔 가능성이 있을까? 금리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올라가지 않겠어요? 뭐 시장 환경이 이런 상황이니까 지금보다는 더 올라갈 거고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 과열될수록 일단 부동산 시장으로 돈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정부는 굉장히 타이트하게 방어하려고 할 겁니다. 사실 수익형 부동산 투자도 그렇게 녹록하지만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어떤 투자 환경을 놓고 보면 자, 기사에서는 이런 식으로 조언을 해요. 자산 구조를 바꾸고 운용 전략에 변화를 줄 시점이다. 그래서 이 50대, 60대의 투자자들이 이제 결국 이렇게 노후에 먹고 살 거리들이 필요하니까 대출도 좀 받아가지고 이런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를 하기는 하지만 이 50대, 60대 때 망가지면 정말 회복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투자했다 손실이 나면 만회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자산 구조를 대대적으로 바꾸고 운용 전략에 변화를 줘야 될 시점이라고 조언한다 그래요. 고준석 신한은행 부동산 투자자문센터장은 보유부동산의 미래가치를 꼼꼼히 따져서 이자 상환 계획에 무리가 될 것 같다면 세금 부담이 크더라도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고요. 그리고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 투자지원센터 팀장은 상가 보유자의 경우 주변 시세에 집착하지 말고 보증금과 월세를 임차인에게 맞게 조정해 공실이나 연체가 일어나지 않게 철저히 관리해야 된다고 말했다고 하는데 사실 좋은 말이죠. 좋은 말. 아까 위 사례에 대비해서 다시 얘기를 한다고 하면 공실난 상가를 월세를 많이 조정해서 일단 비워서 일단 채워서 임대료 로스를 최대한 막는 게 필요하다. 뭐 이제 그런 얘기일 수 있는데요.
참 이게 막상 닥친 입장에서는 말처럼 되기가 쉽지 않지요. 예. 정말 어려운 게 상가 투자입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이게 확실히 저도 30대 때 느끼는 세상이랑 40대 때 느끼는 세상이 다르거든요. 자신감이 없어지는 원숭미가 생기면서 조금 세련됐다라고 해야 되나? 좀 경험이 생기면서 자신감이 생기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세상에 맞서서 내가 이길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자신감은 많이 줄어요. 이 지금 40대인데 이럴지언정 이제 50대 가면 훨씬 더 내가 젊지 않구나. 내가 그렇게 강하지 않구나. 그런 게 더 확 와닿을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그 미래를 대비해서 부채를 이렇게 공격적으로 끌고 가는 부분에 있어서 과거에 30대 때 근로소득이 있으니까 버틸 수 있겠지 이렇게 하던 마음을 가지고 대비하면 안 될 것 같고, 예, 노후로 가면 갈수록 지출을 줄이고 그 다음에 부채를 줄여가는 형태로 자산을 이렇게 자산의 밸런싱을 해야 된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나 공부나 연구가 조금 받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저도 잘하는 입장은 아니라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말은 못하겠고, 저도 좀 꾸준히 어떻게 사는 것이, 어떻게 대비하는 것이 훌륭한 답일까를 좀 계속 공부하겠습니다. 자, 큰 도움이 되는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읽어보려고 했던 기사 중에 뭐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위례 신도시에 들어가는 트램이 무산됐다. 정부에서는 다른 방향을 찾아보겠다라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민자가 포기한 사업을 어떻게 재정사업으로 전환해서 할 거냐. 이 트램 들어온다고 해서 비싸게 분양했던 트랜짓몰 같은 경우, 좀 전에 봤던 상가 투자하고도 딱 맞물려 있는 거죠. 예, 그 투자자들한테는 일종의 사기 분양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기사도 있었는데, 참 이런 정말로 이 상가 투자에 있어서 뭐가 된대요, 어쩐대요, 미래를 보고 좀 미리 선투자하는 게 되게 위험할 수도 있구나. 이제 그런 교훈도 좀 얻을 수 있었고요. 모르죠, 또 이제 앞으로 다시 어떻게 정상화 할 거냐라도 있지만, 미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당장 힘든 게 너무 크게 와닿으니까 참 뭐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이제 보유세 증세 얘기 나오면 고액 전세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왜 이 주택에만 비싸지도 않은 집 보유세만 이렇게 높이냐, 고액 전세 사는 사람들이 더 문제 아니냐, 그래서 고액 전세에도 세금 물려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기사들도 짤막하게 읽어볼까 했는데요, 너무 뉴스가 늘어지는 것 같아서 뭐 이 정도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내일 또 다른 부동산 뉴스와 이슈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밀도 있는 7월 우리 같이 살아봐요. 예,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이었습니다.